근데 지금 그러면 이제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자유가 뭔지를 아는 부류를 제외하고 그 사람들은 싸우겠지만 그런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이 자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두 가지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 좀 이름은 어때? 라고 하면서 어떤 전체주의에 귀속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유와 방종을 방임을 착각해서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그것이 자유인 줄 알고 있고 그것이 개인주의를 알고 있는 사람들, 이 두 부류는 어떤 부류가 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두 부류들한테 만약에 자유주의자로서 그 사람들 설득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거는 내가 상대방을 때릴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맞지 않을 자유인 것이죠. 그만 최 감독이 이야기한 방종은 야, 이 새끼야, 니를 내가 때리는데 그게 막 내 자유 아이가 하는 그게 방종이에요. 방임이고. 왜? 그거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지 그게 자유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정부 사람들은 그걸 자유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구속할 수 있는 자유. 정부가 국민을 구속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엊그제 10월 3일 날 우리 국민적 저항을 했던 그분들을 국가가 집권당에서 내란죄로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세력은 민주화 세력이고 문재인 대통령 물러가라는 세력은 어째서 내란 선동이 됩니까? 그러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총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째서 민주화 세력이고 10월 3일 날 태극기를 들고 어떤 폭력도 행사하지 않던 사람들이 내란 선동입니까? 총을 든 사람들이 내란 선동입니까? 총을 들지 않은 사람이 내란 선동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들이 그 자유와 어떤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내가 남한테 맞지 않을 자유인 것이지 내가 남을 때릴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니한테 뭘 준다 안 준다,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거는 상대방이 허락을 해주고 할 때 내가 자유가 있는 것이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니는 가져가라 아니면 너에게서 뺏는다, 이거는 내가 자유가 아니죠. 흔히 말하는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유란 너를 때리고 싶지만 너의 코앞에서 내 주먹을 멈출 수 있을 때 그게 자유인 것입니다.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때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자유인 것이죠. 때리고 싶을 때 때리면 그거는 자유가 아니면 범법행위이죠. 폭력 행사고 그건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속에 숨어갖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뭐 회사라고 하기보다도 우리 조합이라고 해야 되겠네. 우리 조합에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노조에 대해서 상당히 안 만들도록 노력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럴 수 없으니까 그 노조를 안 만들게 하면 내가 형무소로 가야 되는데 노조 방해 혐의로 형사 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노조라는 게 전체 속에 숨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아주 비열한 수법이죠. 전체 뒤에 숨어서 그래가 노조에 활동을 하면서 위에서 인사권자가 네 노조 활동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어떤 뉘앙스를 풍기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닌데 전체가 그러니까 어쩌겠습니까? 그건 비겁한 거죠. 왜 전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개인의 자아를 손해를 봐야 됩니까? 내 거는 내 거입니다. 우리는 공평하게 나누는 것보다는 공정하게 나눠야죠. 100kg짜리 사람과 60kg짜리 사람이 노동 생산성이 틀리는데 100kg짜리 사람은 60%를 생산하고 50kg 사람은 40%를 생산했는데 왜 그 두 사람의 생산은 100을 50대 50으로 나눕니까? 어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니 보고 그래 할래? 이러면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걸 나눕니까? 60을 가져간 사람은 60을 가져가고 40을 한 사람은 40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공정한 세상이죠. 공평하게 나눌 때가 있습니다. 공평하게 나눌 때는 또 어떤 케이스가 있겠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있으니까 내가 사례들이 퍼뜩퍼뜩 생각이 안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공정과 공평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거를 학교에서 가르쳐 줘갖고 아이들, 지금 20대 아이들이 어떤 세상이 공정하고 어떤 세상이 공평하냐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학력고사 수능을 칠 수 있는 기회는 공평하게 줘야 됩니다.
근데 평가를 100점짜리가 있고 10점짜리가 있는데 평가를 100점 나누기 100점 더하기 10점 해가지고 110점 해가지고 평균 55점 해가 두 사람을 55점으로 줍니까? 그건 아닙니다. 100점짜리는 100점짜리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있는 것이고 10점짜리는 10점짜리가 갈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거기에 맞춰서 되는 것이 그게 공정한 것이지. 기회는 공평하게 주고 향유 내지는 평가는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부는 두 가지 다 공평하고 공정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10월 며칠이죠? 오늘 10월 6일인데 엊그제 뭐 조민인가 하는 그 조국 법무부 장관 딸내미가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가 대학을 포기하고 고졸이 되어도 좋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 소리는 스스로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 자백을 한 겁니다. 정유라는 순수하게 개인의 노력으로 아시안게임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지금 엄마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시안게임에 금메달을 따는데 최순실이가 도와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좋은 말을 탈 수 있도록 해주고 좋은 코치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고 좋은 그 음식물을 섭취를 해서 좋은 영양 상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에 불과할 뿐이지 성적을 따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정유라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조민희 같은 케이스는 본인의 노력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시험 쳐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의전원 가지 않았습니다. 전부 수시 평가에 의해서 어떤 스펙에 의해서 뭐 고등학교도 뭐 한국말 못하는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제가 갔다고 들었습니다. 외고를 한국말 못하는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가가지고 뭐 고대를 어디를 갔고 그 다음에 무슨 서울대 대학원을 가고 부산대 의전원을 다니고 있는데 학점이 1.7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장학금 받고 하는데 본인의 노력이 나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본인의 노력으로 의전원을 갔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유라가 자기 엄마가 원수가 됐습니다. 왜 원수가 되었냐? 엄마로 인해서 자기가 중졸이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 개인의 성과물을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 개인의 성과물을 빼앗겼을 때 그 아이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부모는 자식을 초이스했지만은 자식은 부모를 초이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잘못은 자식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잘못은 자식이 책임지지 않습니다만 자식의 잘못은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그 자식은 부모가 낳았기 때문에. 자식의 잘못은 부모가 빌지만은 자식의 잘못을 부모의 잘못을 자식이 빌든지 안 빌든지 그거는 자식이 할 일이지 거기에 대해서 빌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해서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잘못을 빌으라고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잘못에 대한 부모의 보상 요구가 들어가는 것이지 부모의 잘못에 대해서 자식에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민희는 지가 노력하지 않은 자기의 성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던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노력해서 학력고사 320점을 받았어. 수능에 400점을 받았어. 자기가 의과대학을 갔으면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의과대학 졸업하고 졸업니 못하고 고졸이 돼서 다시 시험치를 했으면 그 애가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좀 가격하게 돼서 뭐 개인 유튜브니까 너무 가격한 표현이 돼서 내가 이 말하고 보니까 좀 그거 한데 만약에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자기 개인의 순수 개인의 성과물이었으면 과연 포기했을까? 나는 안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지가 지 부모한테 지 노력에 대해서 아버지 엄마가 잘못한 거를 갖고 내가 고졸이 돼야 돼요. 아마 대한민국 국민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그 학문을 갖고 내가 학력고사 340점에 320점을 받아가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갔는데 아버지가 내 학력을 위조를 했어. 내 표창장을 위조를 했어. 그래가 형무소 들어가는데 니 그게 거짓말이니까 니 학교 포기하고 새로 시험 치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감히 그걸 단언합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의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노력하지 않고 위조와 사기를 쳐서 하는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되는 세상이 됩니까? 왜 뭔가 잘못되는 이런 세상이 됩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성과물을 부모의 잘못으로 왜 그걸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잘못했을 때, 물론 정상적으로 학력고사 성적을 320점 받은 아이 같으면 부모가 그런 스펙을 위조하지 않았겠죠. 가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민이라는 그 학생은 자기의 성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 신문파리가 번 돈을 아버지가 니 왜 거기에서 호통하지도 않았지만은 호통했다면 나는 가출했을 겁니다. 왜 내가 벌은 돈에 아버지가 간섭을 합니까? 어느 부모가 그걸 간섭하겠어요? 최 감독 만약에 자식이 신문파리가 벌어온 돈 같으면 그 간섭하겠습니까? 간섭하면 가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어머님 한번 간섭을 해서 집을 나갔죠 제가.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버는 돈에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부모는 자식에게 간섭할 수 있습니다. 간섭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용돈을 지불했을 때 간섭할 수 있는 것이고 내 경제권 관할에 간섭할 수 있는 것이지 내 경제권을 벗어나서 지가 자립을 했는데 어떻게 간섭을 합니까? 그러나 간섭하는 이유는 이때까지 키워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도 부모가 받아야죠. 얼굴도 모르는 하나님한테 11조 10% 갖다 주는데 나 어릴 때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얼굴도 모르는 우리 집 앞에 그 수영동 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 지나다니면서 그랬습니다. 저 봐라. 얼굴도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네 월급에 10% 갖다 주잖아. 니네 임마 아버지 엄마가 임마 열심히 키워주고 공부시켰으니까 나중에 돈 벌면 10%씩 갖고 온나. 우리 아이는 농담으로 막 30% 줄게요 하는 농담도 했습니다만은 뭐 10%도 지가 가져오지 않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자기의 자유는 자기가 경제적 어떤 노력에 의한 대가에 대한 포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와서 그 정유라, 최순실 가족 관계 또 조민과 정경심이라는 그 교수 엄마와의 관계를 봤을 때 아 역시 개인의 성과물은 어떤 누구도 부모도 타치할 수 없구나. 그러나 개인이 노력하지 않고 하늘에서 툭 떨어진 용이 떨어져 준 가재가 부모가 주워 먹는 빵에 대해서는 뭐 주도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쉽게 버릴 수 있는 가치가 없는 똑같은 어떤 성과물이라 하더라도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거는 가치가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뺏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떤 누가 와서 내가 열심히 내가 어릴 때 신문팔이가 번 돈을 투쟁해서 안 뺏기듯이 내가 신문팔이를 하는데 다른 아이들이 와서 내 구역에 지구역인지 내 구역인지 경합이 됐을 때 내가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다 보면 그러면 합의를 하죠. 네 강 내 강 반틈 나눠서 너는 요까지만 팔고 조각에는 네가 하고 요각에는 내가 하게 그래서 합의가 들어가서 성과물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공정한 겁니다. 공평한 게 아닙니다. 내가 힘이 세면 그 새끼를 쫓아냅니다. 네 이씨고 오지 마 이래놓고 내가 다 하죠. 그러나 힘이 거의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둘이서 나눠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유라와 최순실의 관계는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안 버리죠. 자식은 부모를 버립니다. 왜? 내 성과물을 부모를 위해서 손해를 볼 때 부모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가치를 버립니다. 그건 자기가 버렸던 가치거든요. 그가 자기로 인해서 생성된 자식이기 때문에 버릴 수 있지만 자식은 부모로 인해서 나의 성과물을 버릴 수 없습니다. 왜?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자식을 죽이는 그 중간에 있는 자식은 나는 없다고 봅니다.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되네. 그러면은 두 가지 질문이 한 두 개, 세 개 정도 남았는데 편집해 주겠다. 그렇다면 이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책임 있다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이긴 하지만 자기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동체적인 의식을 좀 갖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어떤 개인의 해야 될 어떤 덕목으로서 놓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사업가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 공동체 사회에서 사회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정부에서 막 뭐 외치는 게 아니라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대표님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뭐 수영협회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게 대부분의 지금 우파라 뭐 자유를 막 말하는 자유를 지키자 뭐 이런 대부분이 보면 그런 것도 없는 사람들이 테이크 만들고 있고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런데 또 안 나가시면서 조용하게 수영협회 아이들 좀 도와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 방식이 좀 다른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돈 많은 기업가니까 좀 나와서 좀 해주고 막 이렇게 좀 담임 같은 데 나와서 뭐 해주고 이러지 그러는데 그런 거 절대 안 하시면서 차분히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러니까 좌파적인 발언은 사회적 책임인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유에 대한 책임, 내가 지금까지 자유를 누렸지만 책임에 대한 어떤 공짜가 아닌 것에 대한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대표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렇게 나라를 좀 발전시키고 또 나의 부를 한마디로 아주 제대로 된 경영이나 공정함을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을 하는데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이 요구했던 걸 좀 다르게 왜 그렇게 하시면 그걸 티를 안 내시냐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 뭐 밖에 다니면서 집회라든지 이런데 가끔 저 영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가끔 집회장에 가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가 쌓일 때 집회장에 가서 다른 사람들 저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 같이 있게 되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기도 합니다만은 뭐 밖에 좀 대외적으로 나선다는 거는 사업하는 사람들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게 한계다 보니까 오늘 내가 가격한 표현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뭐 어쨌든 참 이래 투쟁을 한다 어떤 방식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나는 대신에 짧지만은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 이 정부가 어떤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전체주의 어떤 그 국민의 어떤 재산을 몰수를 하려는 그런 길로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좀 비판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비판을 많이 하지만 공식적으로 나가서 어떤 비판을 하거나 하기에는 뭐 세력도 약하고 어떤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뭐 직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또 제도권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최감독 같은 분한테 내가 생각하는 바를 가끔이라도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서 또 제도권의 활동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뭐 한계가 아닌가 하는 또 지방에 있으면서 어떻게 뭐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마음 답답한 게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 또 시간적으로도 사실 또 그렇게 여유가 많지를 않아요. 그래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대외적으로 구체적으로 활동 못하는 부분들은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양해를 해 주기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질문 의도가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투쟁 방식이 이제 지금 우파 쪽에서 태극 집회하는 거 어떻게 보면 좌파의 집회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대표님이 하는 그런 운동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네. 소리 소문 없이 자기 영역에서 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청년들한테 조용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고 키우고 그렇게 발전시킨다라고 보는 거고 그것이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라고 보는데 대부분의 지역에 있는 분들은 막 그 중앙에 나가려고 하고 네. 문을 못 잡으니까 태극기 집회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막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런 요구도 많이 받으셨을 거고 본인도 그런 욕구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거기서 느껴진 어떤 희열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극기 때 나가서 하는 것도 사람들의 순간적인 희열감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못하는 이유는 뭔가 티내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게 티를 안 내고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느껴진 것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어떻게 보면 개인적 시민운동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어쨌든 세상을 바꾸는 거니까. 그때 느꼈던 어떤 그 장점들이라든가 마음의 어떤 지금 행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일반 사람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 좀 맞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좀 가급적이면 저하고 생각이 뭐 비슷한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를 하기는 합니다. 하면서 뭐 조그만 우파 단체라도 뭐 조금씩이라도 후원금을 좀 내놨고 달달이 후원금을 좀 내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나가가지고 희열을 느끼는 그분들의 방식이니까 그분들은 또 그분대로 하고 또 그 어떤 방식에 따라서 그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가
또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 있으면 중앙무대에 진출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것도 직업으로서의 그 막스 웨버가 쓴 게 아니습니까? 직업으로서의 정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정치가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학력고사 세대에서 문과에서 정치경제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경제 앞에 정치가 옵니다. 어떤 용어든지 간에 대부분이 가나다 순인데 왜 정치 경제는 경제 정치가 아니고 정치 경제입니까? 정치에 의해서 경제가 움직이는 것이죠. 정치가 우선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정치에 따라서 경제 방향이 틀려지니까 어떤 집회에 나가서 하는 분들은 그분들의 스타일이고, 그분들은 또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나는 그런 수단보다는 나도 어떻게 나중에 되면은 뭐 정치인이 구체적인 목적이 될 수도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나중 문제고, 지금은 다만 내가 내 업을 하면서 내 어떤 업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정책이 사회주의적으로 변해간다는 것, 전체주의적으로 변해가면서 어떤 개인이 기업을 활동을 하거나 개인이 어떤 영리 목적을, 개인은 영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비영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조건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집단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거를 뺏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정부라고 안 하는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어떤 자본주의, 이런 틀을 벗어나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저 사람들이 그 어떤 사회를 변화를 시키려는 그 변혁이라고 봐야 되겠죠. 변화를 시키려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 뭐 제도권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끔 글로 써서 내가 편지로 전달도 하기도 하고, 또 기자들한테 우리 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내가 글로 써서 전달도 하기도 하고, 뭐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나가가지고 활동하는 그분들의 방식이 있으니까 그래 하든지 저래 하든지 그건 자기들의 방식에 따라서, 또 그러나 좌파들이 하는 걸 우리가 따라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에는 이, 몸에 눈에는 눈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또 방어를 해야 돼. 상대가 공격을 해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내 거를 빼들어 가려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 어머니 아버지의 자식들의 것을 뺏으려 하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못 참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장모님이 70이 넘은 80이 다 돼가는 장모님이 10월 1일 날 정서방 3일 날 서울 갈 거가 그래서 아니 저는 안 갈 겁니다 하니까 장모님 말씀이 올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가 아파서 못 가신다고, 서럽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 이유는 당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신이 생산한 그 자식들이 자유롭지 못한 세상에,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잃은 상태에서 어떤 용들의 개천의 가전의 붕어로 살아라고 지시할 수 있는 그 용들의, 조국이가 그랬죠. 이거는 국민들은 가재나 붕어로 살면 되고 지구가 용이니까 용이 주는 먹이만 먹으면 사는 데도, 그 가재나 붕어인 노예가 돼서 사는 그 자식의 모습을 보지 않고 싶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태극기 들고 이 정부에 반대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분들은 당신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70이 넘은 노인네들이 뭐 살 날이 얼마 남았다고 그걸 합니까? 물어보세요. 가가지고 이제 한번 인터뷰해 보세요. 자식과 손자들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분들이 어려운 시절에 60년대 70년대 밥도 못 먹던 시절에 어렵게 살아와갖고 해방되고, 그 어렵던 전제군주국이었죠, 일본이. 거기서 엇박받고 살다가 조선의 봉건사회에서 억압받았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 교육받아갖고 일본의 전제군주국에서 전쟁의 피해를 보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어렵게 살던 분들이 지금 70년 만에 최고의 자유를 구가하는데, 그 당신들의 손자와 자식들이 자유를 잃을까 싶어서 두려운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 자식이 내보다 더 자유로운 세상에서 개인의 자아 성찰을 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가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하향 평준화가 돼서 가난한 사람처럼 작게 먹고 비슷한 놈들끼리 뭐
라면 먹는 놈이 100명이 있으니까 라면 먹는 게 편안합니까? 소고기 먹는 사람 100명이 있는 데서 소고기 먹고 사는 게 좋죠.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해갖고 큰 세상이 되면 되는데. 그래서 국가가 마지막으로 시간도 많이 되고 해서 내가 그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한마디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는 딱 두 가지만 하면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통상입니다. 통상. 통상이 뭐냐? 국민들이 그 나라에서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외국에 비싼 가격에 팔아먹을 수 있도록 무역로를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중국이 옛날에 개척했던 실크로드입니다. 미국이 지금 태평양 함대를 유지를 시키면서 인도양과 인도 퍼시픽 함대까지 만들면서 무역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통상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해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중국이나 또 다른 어떤 위협적인 중국이 남사군도에서 지금 무역로 분쟁을 일본과 일으키고 있는데 그 통과하는데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그런 두려움 속에서 국민들이 무역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우리가 생산한 물건을 마음 놓고 외국에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통상을 확보해 주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두 번째 역할은 옛날에는 군대가 가가지고 영토를 확장을 하고 노예를 갖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근세 이전의 국가들은 정벌 전쟁을 통해서 영토 확장과 값싼 노동력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게 식민지 경영입니다. 식민지 경영을 하면서 외국 노동자를 싼 값에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자국 근로자는 비싼 가격에 화이트 칼라의 일을 하면서 100원의 임금을 받고 외국에서 싼 임금에 노동자를 데리고 와서 20원, 30원의 일을 시키고 생산력을 높이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과연 그 두 가지 역할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통상을 전부 다 끊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마찰을 일으켜서 일본과의 통상을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미국과의 또 역시 일본과의 문제가 되면 미국과의 문제가 됩니다. EU와의 문제가 되고 그러나 다만 좋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하고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중국과의 무역을 했을 때 우리에게 무슨 덕이 있습니까? 고부가 가치 상품은 중국에 수출하지 않습니다. 고부가 가치 상품은 미국과 일본, 유럽 선진국에 수출합니다. 저부가 가치의 상품을 중국에 거래를 하는데 우리가 중국과의 거래를 해서 이득되는 게 뭐 있습니까? 왜 고부가 가치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통상로를 버리고 저부가 가치를 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말씀드렸던 식민지 경영을 통해서 노예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노예는 이게 요즘 말이 잘못돼 갖고 전부 그 뭐 얼마 전에 유수춘 교수도 그런 문제가 설화에 휩쓸리는데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노예는 시민 근로자로서의 근로자와 노예적 근로자로서의 근로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속되어서 직업의 취사 선택을 할 수 없는 근로자를 노예적 근로자라 합니다. 직업을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시민 근로자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직업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노예적 근로자일 뿐입니다. 용어적 표현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시민 근로자에 반대되는 용어는 노예적 근로자라는 용어밖에 없기 때문에 그 표현을 쓰는 부분은 조금 딱딱하지만 조금 이해를 좀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를 똑같이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이 지구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차별을 둬서 외국인 근로자를 좀 더 싸게 데리고 와. 그게 외교 교섭입니다. 외교부가 해야 될 일이고 또는 우리나라 노동관계 기관들이 해야 될 일인데 내국인 근로자보다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시하는 그거에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인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인권이 필요한 것이지 뭐 외국인 근로자에게 국민과 똑같은 인권을 지불한다는 것은 대안은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잘못됐다고 보고 두 가지 부분에서 국가가 좀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데 많이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통상의 역할과 그 통상의 정벌 전쟁이 아닌 그 통상의 역할이 외국인 그건데 조금 어쨌든 간에 표현 두 가지가 국가가 좀 해줬으면 하는 부분인데 그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임금비 부담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좀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데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했을 때 근데 카메라를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민들 지금 다 뭐 혼돈에 쌓여 있잖아요. 망해가고 있다, 뭐 경제도 망하고 있는데 나라도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데 분열 다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뭐 교류를 하시다 보면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보는 시선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시각에서 좌우 상관없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 말만은 내가 꼭 하고 싶다. 좌우 가리지 말고 이 카메라를 보고 마지막으로 좌우를 가리지 말고 예. 뭐 국민들에게 뭐 제가 어떤 지도자도 아닌데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흔한 말로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유는 내가 지킬 수 있을 때만이 자유가 있는 것이지 내가 지키지 못할 때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투쟁하고 내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세력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에게서 자유를 뺏어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에게서 내 자유를 지킴과 동시에 내 자식과 내 부모 형제의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절대로 국민 여러분 자유를 안 빼앗기도록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자유는 우리가 투쟁할 때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자유는 지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